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고인의 아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 외곽주택가의 작은 장례식장에는 조용한 슬픔이 흘렀습니다. 67세 정선이는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 박태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태수는 평생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았죠.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6시면 어김없이 돌아오던 사람이었어요. 큰 욕심도 없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오직 가정에만 매달렸습니다. 딸 미정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벌써 40년이나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화려할 것도 없었지만 그런대로 만족스러웠어요. 태수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고 선희에게 험한 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아침마다 선희가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던 태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녁에 돌아와서는 하루 있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오늘 신입 직원이 왔는데 참 예의 바르더라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선희는 그런 태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쳐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했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월급날이면 태수는 봉투를 선희에게 그대로 건네주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선희가 가계부를 쓰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걸 전적으로 믿고 맡겼어요. 가끔 용돈이 필요할 때면 여보, 돈 좀 주세요 하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런 태수를 보며 선희는 든든함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선희는 태수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즐겨 입던 회색 정장, 늘 들고 다니던 검은 서류 가방, 그리고 휴대폰까지 모든 것이 태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정장 주머니에서는 사탕 몇 개와 지갑이 나왔어요. 지갑 안에는 선희와 딸 미정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사진이었지만 태수는 계속 가지고 다녔던 거죠.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선희는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연락처 목록에서 본 적 없는 이름이 눈에 띄었거든요. 유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태수가 평소 부르던 사람들의 이름과는 어딘가 달랐어요. 동료들은 대부분 성과 이름을 함께 저장해두는 편이었는데 이 이름만은 그냥 유리 두 글자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태수가 아는 사람 중에 유리라는 이름의 여자는 없었거든요. 친척 중에도 없고 동료 중에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원래 교우 관계가 넓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직장 동료들과도 업무 외에는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태수가 누군가의 이름을 그렇게 간단히 저장해 둔다는 게 이상했어요. 혹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일까 생각해 봤지만 그렇다면 성까지 함께 저장했을 텐데 싶었습니다. 게다가 통화 기록을 보니 이 번호로 꽤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문자 내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볼 수 없었어요. 선희는 왠지 모를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자신이 모르는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태수는 비밀을 만들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딸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물건 정리하시는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금은 장례를 치르는 게 먼저였습니다.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유리, 도대체 누구일까요? 태수가 왜 이 사람의 이름만 그렇게 다르게 저장해 둔 걸까요? 혹시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녁이 되자 몇 안 되는 친척들이 모여서 발인 준비를 했습니다. 태수는 원래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례식도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선희는 그런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죠. 화려한 걸 싫어하고 조용한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지막까지도 태수의 뜻대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그러면 선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말이죠. 발인을 앞둔 저녁, 장례식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선희는 태수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했던 삶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죠. 선희는 태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했었어요. 미정이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친척들도 내일을 위해 일찍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선희 혼자만 남았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태수와 둘만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죠. 선희는 태수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요. 고생 많이 했죠? 대답은 없었지만 태수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여성이 들어섰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뒤로 넘겨 묶었어요. 조문객 같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태수의 영정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절을 올렸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더니 선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선희는 이상했어요. 태수를 그렇게 슬퍼할 사람이 또 있었나 싶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고인의 부인이신가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오셨는지. 선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는 더 큰 절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고인의 아내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선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라니요? 태수의 아내는 자신뿐이었는데요. 선희는 여자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태수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선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드리고 싶었어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하지만 여자의 모습은 너무나 정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선희보다 더 차분해 보였어요.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과 함께 살았어요. 20년 넘게요. 20년이라고요?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이면 미정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예요. 그때부터 태수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살았다는 말인가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태수는 매일 집에 왔고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보냈거든요. 언제 다른 여자와 살 시간이 있었겠어요.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여자가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선희는 그 사진들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태수였습니다. 하지만 선희가 아닌 이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태수는 선희가 아는 그 태수와 똑같았어요.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건가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 생일 때 찍은 거예요. 제 생일이었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작년이라고요? 그럼 태수가 죽기 불과 몇 달 전이라는 말이었어요. 선희는 작년을 떠올려 봤습니다. 태수가 어디 간다고 한 날이 있었을까요? 그때 문득 기억났어요. 작년 가을에 태수가 대전에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 갔다 왔는데 돌아와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업무 출장이려니 했는데 혹시 그때였을까요? 선희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이름은 유리예요. 김유리입니다.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유리.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태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 여자가 맞는 건가요? 태수가 20년 넘게 숨겨온 또 다른 삶이 있었던 건가요? 유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분이 결혼하신 줄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때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분이 붙잡으셨어요. 자신에겐 저만 있다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선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태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장례식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20년을 숨겨온 또 다른 아내. 둘 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태수의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유리가 남긴 말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태수가 20년 넘게 이중 생활을 해온 걸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보여준 사진들과 태수 휴대폰의 연락처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선희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정은 회사 일로 바빠서 자주 집에 오지 못했어요. 선희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태수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평소 앉던 소파, 즐겨 읽던 신문, 늘 놓아두던 안경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태수만 없었어요. 선희는 태수의 서재를 뒤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서재 책상 서랍에서 태수의 수첩을 발견했어요. 평소 일정을 적어두던 수첩이었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대부분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가끔 디귿지읒이라고 써진 날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전의 줄임말인 것 같았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꼭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태수가 대전에 자주 갔다는 얘기였어요. 선희는 용기를 내어 결심했습니다. 직접 대전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유리가 사는 곳이 정말 있는지, 태수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태수의 또 다른 삶을 발견하게 될까 봐요. 대전역에 도착해서 유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2층짜리 작은 빌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유리가 말한 주소를 찾아보니 정말 있었어요. 선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혹시 정말 태수가 이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마침 유리가 나왔습니다. 선희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유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선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여기서 살았는지요. 유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태수와 유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행 사진도 있고 생일 사진도 있었어요. 선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태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유리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사진들은 언제부터 찍은 건가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유리는 가장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건 22년 전 처음 만났을 때예요. 그때 그분이 제게 말했어요. 자신은 혼자 살고 있다고요. 22년 전이면 미정이 중학생이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태수가 거짓말을 해온 거였나요? 유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가끔 만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됐고 결국 함께 살게 됐죠. 그분이 이 집 전세금도 내주셨어요. 유리가 서류함에서 전세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정말 태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자가 박태수로 되어 있었어요. 선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세금을 냈다는 건 상당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였어요. 태수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을까요? 집 살림비를 빼돌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수입이 있었던 걸까요? 선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보험도 들어주셨어요. 유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생명보험 증서였어요. 피보험자는 박태수, 수익자는 김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말을 잃었어요. 태수가 자신 모르게 보험까지 들어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말 진짜 부부처럼 살았다는 얘기였어요. 저도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분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요. 유리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분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봤어요. 그때 충격받아서 따졌죠. 왜 거짓말을 했냐고요. 유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유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지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며칠 뒤에 다시 찾아와서 울면서 부탁하셨어요. 자신에게는 저만 있다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요. 선희는 그런 태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태수가 울면서 매달렸다니요. 정말 유리를 그렇게 사랑했던 걸까요? 그럼 자신과 함께한 40년은 뭐였을까요? 의무감으로만 버틴 삶이었을까요? 유리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결국 함께 살기로 했죠.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언젠가는 정리하자고요. 유리는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언젠가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선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유리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어요. 20년 넘게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온 유리도 피해자였을지도 모르거든요. 두 사람 모두 태수에게 속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일어섰어요.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유리가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요. 유리의 사과에 선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과연 유리일까요? 대전에서 돌아온 선희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이중 생활이 현실이라는 걸 직접 확인하고 나니 충격이 더 컸어요. 22년 동안 다른 여자와 함께 살면서 자신에게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알던 태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후 유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선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유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희는 긴장했어요.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요? 그분과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아들이에요. 유리의 말에 선희는 찻잔을 놓을 뻔했습니다. 아이라고요? 태수의 아이가 또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 몇 살인데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살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죠. 유리가 대답했어요. 19살이면 선희가 40대 후반이었을 때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때 태수는 50대 초반이었죠. 선희는 그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태수가 평소보다 더 바빠 보였던 기억이 났어요. 왜 장례식에 오지 않았나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유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에도 못 왔어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태수의 아들이라니요. 미정에게는 동생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프다고 하니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술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희가 물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유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수입이 끊겼거든요. 보험금도 아직 못 받았고요.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데 감당하기 어려워요. 유리의 처지가 딱했습니다. 선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선희는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미정이 어렸을 때 폐렴에 걸려서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태수가 밤낮으로 일해서 겨우 해결했었죠. 그런 기억 때문인지 유리의 아들이 남 같지 않았어요. 아이 이름이 뭐예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태준이에요. 박태준이죠. 유리가 대답했어요. 태수의 태자를 넣어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선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수가 얼마나 그 아이를 아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미정을 키울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 아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요? 선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유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자세한 건 모르죠. 그냥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만 했거든요. 선희는 그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있지만 제대로 만날 수 없었던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태수는 주말에만 가끔 만났다고 유리가 말했거든요.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항상 바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됐죠.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유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도 태수의 아들이잖아요. 아픈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선희는 유리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태주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유리가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해서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유리창 너머로 태준을 봤어요. 정말 태수를 닮았더라고요. 눈매나 코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태주는 의식이 있었지만 몸이 많이 약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가지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병마와 싸우고 있다니요.
태수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저 아이는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해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오지 못해서 서운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많이 사랑했거든요. 유리의 말을 들으니 선희의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태수는 두 가정을 모두 사랑했던 걸까요? 병원을 나오면서 선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태수의 배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유리와 태준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어요. 특히 태준은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잃고 병까지 앓고 있으니 너무 안 됐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선희가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미안해요. 더는 폐를 끼칠 수 없어요. 하지만 선희는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의 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수에 대한 분노와 태준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만 바라봤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사실은 다른 가정도 꾸리고 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 없는 아이가 아픈 것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을 만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미정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빠 보험금 지급이 유보됐대요. 미정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정은 보험회사에서 받은 통지서를 읽어줬어요. 법적 배우자가 2명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유리가 말했던 보험이 진짜였구나 싶었습니다. 태수가 자신 모르게 유리를 수익자로 등록해둔 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미정은 아직 아버지의 이중 생활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요. 선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결혼을 2번 한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가득했어요.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미정에게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전화로는 어려워. 미정은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선희는 미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유리의 존재, 대전의 집, 그리고 태준까지. 미정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이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그럼 그 여자 아들이 제 동생이라는 거예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셈이지. 너보다 5살 어려.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동생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보험금 문제가 알려지면서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정선이가 남편 바람피는 거 알고도 모른 척 했나 봐. 아니면 진짜 몰랐을 리가 없지.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선희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예전엔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도 어색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피하기도 했어요. 선희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공범인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친정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언니가 찾아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어? 22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았는데? 선희는 억울했어요. 정말 몰랐어. 나도 당황스러워. 하지만 언니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알고도 참았을 거야. 심지어 오빠도 선희를 의심했습니다.
태수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반대했을 텐데. 너도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선희는 가족들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정도 힘들어했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는지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선희는 딸을 안아주면서도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계속 서류를 요구했어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선희는 막막했습니다. 법정 다툼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태수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한다니 억울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수가 유리에게 준 전세금이 선희 명의 적금에서 나간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태수가 선희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돈을 뺀 거였습니다. 선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자신의 돈을 훔쳐서 다른 여자에게 준 거였거든요.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정이 분노했습니다. 엄마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쓰다니. 선희도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탈했어요. 태수를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이야.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은행에서는 사기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선희는 망설여졌습니다. 죽은 남편을 사기범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손해가 너무 컸어요. 그 돈은 선희가 평생 아껴가며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소문이 더 커졌어요. 정선희 집 남편이 바람기 있었대. 다른 여자한테 집까지 사줬다며? 그 돈이 부인 돈이었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선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외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미정은 아예 회사를 며칠 쉬었습니다. 엄마, 차라리 이사 가요.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미정의 말이 맞았어요.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선희는 태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진 속에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희는 절망스러웠어요. 사랑했던 남자, 지켜왔던 가정,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까지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던 어느 날, 선희는 태수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짐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책장 뒤편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보니 꽤 오래전에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봉투 안에는 태수의 친필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선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언제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태수의 글씨가 분명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선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모든 진실을 알게 됐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 편지를 읽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수의 진심이 담긴 글씨였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리와의 일은 모두 내 잘못이야. 처음에는 그냥 우연한 만남이었어. 출장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됐지. 그때 나는 너한테 말했어야 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선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편지를 읽어갔어요.
유리에게도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40년 동안 너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었어.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유리와의 일이 있었지만 그건 별개야. 너만이 진짜 내 인생의 반려자였어. 선희는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태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을 사랑했다는 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는 거였어요. 편지에는 태수의 고백이 더 이어졌습니다. 내가 유리와 함께 있을 때도 항상 너를 생각했어. 너의 웃는 얼굴,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밥상까지. 모든 게 그리웠어. 유리는 알고 있었어. 내 마음속에 너가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더 미안했지. 편지에는 태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태준이는 내 아들이지만 미정이만큼 사랑스러워. 하지만 늘 미안했어. 아이에게 아버지다운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말이야. 주말에만 만나는 아버지라니 얼마나 서운했을까. 미정이에게도 미안해. 아버지가 온전히 있어주지 못해서. 선희는 태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두 가정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편지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너에게 줄 거야. 집도 적금도 보험금도 모두 너 것이야. 유리에게는 대전집 전세금 정도만 돌려주면 돼. 그것도 내가 판단해서 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나는 내가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편지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내가 모르는 적금이 하나 더 있어. 비밀 계좌야. 통장은 내 책상 서랍 맨 아래 숨겨뒀어.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그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 너만의 시간을 살아가렴. 선희는 깜짝 놀라서 책상 서랍을 뒤져봤어요. 정말로 숨겨진 통장이 있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태수가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선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돈을 숨겨뒀을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선희야, 나를 용서하라고는 하지 않을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줘.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40년 동안 너 때문에 행복했어. 너만큼 고마운 사람은 없었어. 부디 건강하게 살아줘. 그리고 가끔은 좋았던 추억만 기억해줘. 사랑해, 정말 사랑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선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태수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컸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뭘 보고 계세요? 선희는 편지를 보여줬어요. 미정도 편지를 읽고 나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엄마를 사랑했구나.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미정의 물음에 선희는 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비밀 적금은 뭐예요? 미정이 통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선희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마 우리를 위해서 모아둔 돈인 것 같아. 태수는 죽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정리해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선희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태수의 글씨를 보니 옛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기쁨, 미정이 태어났을 때의 감동까지. 분명히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태수의 말처럼 좋았던 추억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선희는 태수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건 믿기로 했어요.
편지에 담긴 진심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신뢰가 깨진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태수의 편지를 발견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유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선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어요. 유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유리가 먼저 안부를 물었어요. 선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중요했거든요.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험금 문제로 어머님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보험금을 포기할게요. 원래 어머님 것이었으니까요.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유리가 먼저 양보하겠다고 나선 거였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태수가 정식으로 해준 보험이잖아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어머님이 진짜 부인이시죠. 제가 욕심을 부릴 자격이 없어요. 유리의 말에 선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유리도 20년 넘게 태수와 함께 살았는데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럼 태준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선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일해서 벌겠어요. 예전에 하던 일이 있거든요.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태준이도 곧 나을 거고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끼리 해결할게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의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선희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선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유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은 어려워요. 태준이 병원비도 아직 많이 남았고 당분간 일도 못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어머님한테 더 이상 피해를 드릴 수는 없어요. 선희는 유리의 처지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아픈 아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태수가 남긴 편지를 봤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편지에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고 했더라고요. 하지만 태준이도 태수의 아들이잖아요. 유리는 고개를 들어 선희를 바라봤어요. 편지를 남기셨다고요? 선희는 태수 편지의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줬습니다. 유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생각하셨구나. 역시 어머님이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분명히 유리 씨도 사랑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0년을 함께 살 수 없었겠죠. 저한테는 의무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선희의 말에 유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어머님 얘기할 때 눈빛이 달랐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말할 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표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리의 말에 선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리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던 거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여자였어요. 선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리 씨, 태수가 남긴 비밀 적금이 있어요. 그 돈으로 태준이 병원비를 해결하세요. 유리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님 돈인데 어떻게. 하지만 선희는 단호했습니다. 태준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예요. 아픈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태수의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미정 씨는 뭐라고 하실지 유리가 걱정했습니다. 선희는 이미 미정과 상의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픈 동생을 도와주는 게 맞다고 결국 동의했어요. 미정이도 착한 아이거든요. 유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선희는 유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태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게 태수가 바라는 일이기도 할 거고요.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하죠? 유리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생각해 봤어요. 반반씩 나누는 게 어떨까요? 법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유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많아요. 저는 30%만 받겠어요. 어머님이 더 오래 함께 하셨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보험금은 7대3으로 나누고 태준의 병원비는 태수의 비밀 적금으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대전집도 유리가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선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유리 씨, 미안해요. 처음엔 원망스러웠어요. 선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유리 씨도 피해자예요. 태수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유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왜 그분을 놓아주지 않으시나 싶어서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셨잖아요.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진심의 교류였어요. 앞으로 태준이가 어머님을 찾아뵐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그 아이도 태수의 아들이니까요. 미정이한테도 동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선희의 대답에 유리는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분이 어머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했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유리가 인사했습니다. 유리 씨도요. 태준이 얼른 나아서 행복하게 사세요. 선희도 인사를 건넸어요. 두 여자는 서로에게 깊은 절을 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서울 집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와의 추억이 가득한 서울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미정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엄마의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게스트하우스는 바다가 보이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 겸 식당으로 2층은 숙박시설로 꾸몄어요. 선희는 평생 요리를 해왔던 경험을 살려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님들이 늘어갔어요. 이모, 집밥 같아서 너무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선희는 뿌듯했습니다. 제주도의 아침은 평화로웠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 내음이 들어왔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하루를 깨웠습니다. 선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게스트하우스 정원을 가꿨어요. 토마토도 키우고 상추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엽서를 발견했습니다. 유리가 보낸 거였어요. 어머님 덕분에 태준이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엽서 뒷면에는 태준이 웃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수를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이가 건강해졌다니 다행이었어요. 유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간혹 이런 엽서를 받을 때마다 선희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살지만 같은 사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미정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제주도로 놀러 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니까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미정이 말해줄 때마다 선희는 제주도로 온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안했거든요. 게스트하우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신혼여행을 온 젊은 부부, 혼자 여행하는 중년 여성, 가족과 함께 온 할머니까지. 선희는 모든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혼자 온 손님들에게는 더욱 신경을 써줬어요. 혼자라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50대 후반의 여성이 게스트하우스에 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여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모도 혼자 사시나 봐요? 그 여성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여성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저도 비슷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 혼자 사는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고민까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모는 새로운 시작을 하셨네요. 저도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런 만남들이 선희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게 보람찼습니다. 태수와 함께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이었어요. 태수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미정과 함께 작은 제사를 지냈어요. 게스트하우스 정원에 태수의 사진을 놓고 간단하게 차려놨습니다. 아빠, 잘 지내고 계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선희도 태수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여보, 저 이제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당신이 저를 사랑했다는 건 믿어요. 유리 씨와 태준이도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당신도 마음 놓으세요. 저녁이 되자 선희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제주도의 노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하늘이 바다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선희는 바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문득 태수와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신혼여행 때 바다를 보며 행복해하던 모습, 미정이 어렸을 때 함께 놀아주던 모습, 결혼기념일마다 꽃을 사다 주던 모습까지. 분명히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 그래도 그 사람이 날 사랑하긴 했던 거겠지. 선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와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거든요. 태수의 잘못은 용서할 수 없지만 함께했던 추억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선희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가자고요. 68세의 나이가 늦은 건 아니었어요. 아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손님들이 올 거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고마워요, 태수 씨. 힘들기도 했지만 덕분에 더 단단해졌어요. 선희가 밤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이제 선희는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었어요.